네, 매주 토요일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시죠? 서정읍 변호사부터 모시겠습니다. 법보다 주먹 서정읍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제가 조금 전에 정론 1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공천혁명에 시동이 걸렸다. 정영환 고려대 로스쿨 교수를 공관위원장에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영입 임명을 했습니다. 이 법조인이라 저는 전혀 모르는 분인데 좀 잘 아실 것 같아서 정영환 공관위원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분이 이제 민주당도 이제 고대 교수 임혁백 명예교수죠. 그 사람은 내가 잘 알아요. 그 사람은 이제 정치권의 기웃기웃한 이런 이제 교수인데 정영환 이분은 이제 정치권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1960년생인데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제 나이가 똑같죠. 네. 그리고 이제 고향이 이제 강릉 그쪽이다 보니까 또 어떤 가짜뉴스로 혹시 이제 윤석열 권성동처럼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제 친한 게 아니냐. 이거는 전혀 아니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하고도 이제 업무상은 몇 번 만났을 거예요. 이분이 고대 교수인데 한국 교수협의회 회장이기 때문에 총장이라든지 이제 할 때 당연직으로 참여하거든요. 업무적으로 이제 한두 번 뵀을 수는 있는데 아마 이제 개인적인 친분은 없는 걸로. 그래서 결국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위원장이나 개인적인 친분보다는 뭔가 이제 깨끗하게 제대로의 원칙에 따라서 공천하면서 이제 물갈이 한번 해보자. 이런 이제 그런 취지에서 저는 정치권에 때묻지 않은 신선하면서도 또 이제 이념을 보면요. 이분이 글 쓴 거 보면 추미애하고 이제 윤석열 총장 싸울 때 추미애를 상당히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이념적으로는 자유우파에 충실하면서도 정치권에 때묻지 않고 또 이제 부채가 없는 이런 분을 모셔서 원칙에 따라 물갈이한다. 이런 취지를 모신 것 같아요. 그래요. 검수완박법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비판하는 입장을 냈더라고요. 예전에. 예. 그게 바로 이제 자유우파 철학에는 투철하신 이런 데 분이고요. 이분이 이제 고시는 빨리 됐어요. 연수원이 15기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23기잖아. 윤석열 대통령이 늦게 된 거죠. 구수를 했으니까. 나이는 똑같은데 8기 차이 나잖아요. 아마 이제 동기 중에 김기현 대표도 연수원은 동기입니다. 그다음에 김홍일 방통위원장 이런 데 분이 있고 판사 때도 잘했고요. 그다음에 변호사로서는 이제 동부지원 옆에 이제 옛날에 한길이라고요. 지금 이름 영어로 TLBS인가 거기에 대표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교수하실 때는 민사소송법 책도 쓰시고 상당히 학계에서도 인정받는 이런 데 분입니다. 고려대 로스쿨 교수. 고려대 로스쿨이 좋은 학교네. 근데 처음에는 서울대 양창수 대법관 이런 분도 이제 거론이 됐죠. 근데 양창수 대법관은 서울법대에서 민법을 강연 진짜 유명한 분인데 한동훈 위원장 교수 아닙니까? 지도교수. 윤석열 대통령도 그래서 이제 인연이 없는 고대에 이렇게 정한 것 같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 정영환 교수가 공관위원장에 영입되는 걸 보면서 또 아까 표현은 어떻게 그렇게 안 하셨는데 아주 전형적인 폴리패서 중에 하나인 임혁백이 저쪽 공관위원장으로 되는 걸 보면서 이렇게 두 사람이 워낙 대조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이 공천혁명의 시동이 제대로 걸린다 이렇게 제가 평가했습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지금 이제 김기현 대표 때 여러 사람을 이제 검토를 했던 것 같아요. 여러 사람을. 근데 그때는 이 정영환 교수님 후보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기현 때 검토했던 분들 싹 다 지우고 새로운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원점에서 검토해서 이분을 이제 모신 거고요. 앞으로 이제 또 위원도 중요하잖아요. 당연직 위원도 이게 사무총장이 있겠지만 실제 이제 위원도 저는 이제 비정치권 인사 중에서 더 젊은 왜냐하면 이제 위원장이 60년생이니까 이렇게 완전히 위원들도 새 인물로 물갈이되지 않기를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새해 첫 방송이죠. 그래서 제가 새해 인사 말씀을 먼저 듣고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냥 시작하게 됐네요. 근데 우리 새해 첫 방송 특집으로 아주 귀한 손님 한 분을 모시고 오셨다고요? 어떤 분 모시고 오셨습니까? 바로 근데 제가 제일 근데 청산 대상 정치인 2명 아닙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문재인이고 그다음에 이재명 아닙니까? 문재인은 이제 이미 뭐 청산이 됐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를 이렇게 가장 누가 저격수고 킬럴까? 어떻게 이재명의 그 민낯을 제대로 이제 폭로하고 할 수 있을까? 네. 이런 이제 고민 끝에 우리 성남에 우리 변호사님 모시고 한번 이제 굿바이 이재명 옛날에 그 책을 썼거든요. 근데 이번에 굿바이 범죄꾼 책을 또 출판 기념하더라고. 굿바이 이재명, 굿바이 범죄꾼 우리 장영하 변호사님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판사 출신이고 제 법조계 선배님인데 이분이 성남의 그 수정 있잖아요. 성남 수정에 예비후보 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 성남이나 수원을 고향을 기대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수원에도 새로운 많이 갔지만 성남에 그 분당이 2개가 있고 그다음에 그 중원도 좋거든요. 윤영찬하고 형들 싸우면. 그럼 이게 수정만 먹으면 다 먹는 수도 있다. 성남 4개 다 먹자. 그래서 이제 그 장영하 변호사님을 모시고 대담하고자 합니다. 아 그래. 아주 귀한 분을 모셨어요. 장영하 변호사님 오랜만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서정훈 변호사도 아직 새해 인사를 못 해가지고 두 분 다 차례대로 우리 고성국 시청자 TV 시청자들께 새해 인사 겸해서 또 출마의 병까지 말씀드릴 시간 드리겠습니다. 장영훈 변호사 먼저 하실래요? 예. 안녕하세요. 우리 고성국 TV 시청자 여러분, 저 장영하 변호사입니다. 전에 그 굿바이 이재명 때 여러 번 출연해가지고 여러분께 말씀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2024년 갑진년 청룡회에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저 존경하는 고성국 TV 시청자 여러분 새해도 복 많이 받고 건강하시고 또 방금 이제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지금 이번에 성남 수정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갖고 사랑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장영호 변호사님의 새해 인사 겸 출마의 변이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도 새해 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뭐 지금 이제 총선 이제 그 90몇일밖에 안 남은. 네. 근데 이번 총선은 일반 이제 그 총선하고는 전혀 틀리다. 저는 전 국회 있잖아요. 해방이후에 그 전 국회 총선만큼 이번에 총선이 중요하다. 이제 그 우리 그 보수 진보 좌파 우파가요. 정말 이제 피비린내 나는 어떤 내전에 준할 상태로 치열한 우리 우파 쪽에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 다 구속이 됐고 저쪽도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완전히 재판 중에 있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이제 그 이번 총선에 누가 승리하냐 따라서 이제 대한민국의 방향이 우냐 자냐 정말 중요한 선거고요. 여기서 이게 가장 언론이 또 중요한데 저는 고성국 박사님이 제일 큰 역할을 뭐 여러모로 보는 게 정치적 경륜이나 또 이제 그 구독자 숫자도 100만에 육박할 뿐더러 모든 걸 봤을 때 올해 그 가장 큰 역할을 하시되지 않을까 박사님이 이렇게 봅니다. 고맙습니다. 저더러 더 고생하라는. 하여튼 새해 첫 출연이시고 또 이 힘든 일도 앞두고 계셔가지고 제가 이거 이 기력 회복하는 그 식품이에요. 기력 회복 식품 알부민이에요. 이거 우리 장영호 변호사한테 좀 드리시고 제가 고맙습니다. 뭐 드릴 게 별로 없어요. 네. 그다음에 그 서정욱 변호사도 줘야 되는데 이거 안 되네요. 서정욱 변호사한테는 주지 말라. 이거 제가 목 디스크가 심했어요. 방송 못할 뻔했어요. 왜? 어제 어지러워서 목 디스크가 좀 심합니다. 됐어. 이거 먹으면 도움 되지. 그래도 맞아요. 자, 알부민입니다. 이거 기력 회복에 좋아요. 바카스 같은 거예요. 바카스보다 근데 훨씬 좋은 겁니다. 고맙습니다. 바카스 회사에서 시비 걸려나? 좋은 걸 어떻게? 저도 하나 먹고 할게요. 제가 우리 장영호 변호사하고는 그 자주 만나서 인터뷰도 하고 그랬는데요. 예. 제가 성남에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직접 오시기도 했죠. 고맙습니다. 예. 그런데 그동안 좀 뜸해가지고 제가 여쭤볼 게 참 많은데 두 분 다 같은 법조인이시고 그러니까
또 공동의 적을 또 갖고 계시니까 예, 같이 좀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 우선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그 쌍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저 종북 수사파들이 저걸 갖고 또 장난질을 하려고 뭐 공작을 부리려고 뭐 여러 가지 꼼수를 지금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서정욱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거부권요. 네. 지금 이제 저는 우리나라 이제 법치가요. 예. 상당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네. 법치라는 거는 이제 그 어느 세력이 권력을 잡든 어느 판사가 재판하든 어느 검사가 수사하든 네. 동일한 사건은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이게 법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정진석 의원 판결 보면 명예훼손했다고 노무현 대통령 권양수 6개월 실형. 그러니까 이게 법치입니까? 이런 게 법치가 무너지고 있는데 예. 그럼 이게 가장 큰 원인이 뭐냐? 네. 그 진원지는 저는 국회라 봐요. 물론 이제 김명수 법원도 있고 검찰도 경찰 있지만 국회에서 악법 불량의법을 양산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법치가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국회에서 만드는 게 검수완박법부터 방송 3법 뭐 양곡관리법 말도 안 되는 게 법을 만드는데 네. 이번에 쌍특검법 있잖아요. 이게 저는 악법 중에 악법으로 봐요. 네. 왜냐하면 권력자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거 이게 진짜 악법이에요. 그게 50억 특검법이에요. 이재명 자기 방탄을 위해서. 예. 그리고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을 대장동 몸통으로 바꿔치려는 이게 50억 특검법이에요. 악법이죠. 네. 네. 그다음에 또 악법이 정치 권력이 상대를 공격하기 위한 입법이잖아요. 이게 바로 도이치 특검법이에요. 아. 이거는 김건희 여사 공격을 통해 총선에 한번 이용해 먹자. 네. 이런 게 악법이죠. 자, 이런 악법에 대해서 그럼 이게 우리 헌법은 어떻게 견제를 주느냐. 그게 1차적으로 대통령의 거부권을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거죠. 네네.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헌재가 헌법 수호자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저는 대통령이 거부권 한 거는 헌법이 부여한 고유한 권한을 행사한 거다. 그래요. 아무런 이게 권한적인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래 봅니다. 네, 장영호 변호사님. 네. 근데 저것들이 그럼 바로 제의해갖고 뭐 이쪽이든 저쪽이든 결론을 내야 되는데 이거 권한쟁의 심판으로 가져가서 시간 끌고 자기들이 제일 유리한 시점에 제의 요구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지금 이렇게 지금 꼼수 쓰고 있죠. 그런 꼼수를 쓰고 있는 거죠. 예, 그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선 그 법률이라는 게 네. 객관성과 중립성을 그 유지하고 그것이 가장 생명인데 지금 네. 저 두 개 양특검법 자체가 객관성과 중립성을 완전히 상실한 법이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싸우면 민주당이 그 직접 칼을 들고 총을 들고 무기를 들고 국민을 공격하겠다는 법이 지금 특검법인데 이건 네. 그래서 법에 그 헌법에 다 어긋나기 때문에 네. 그 대통령은 저 취임 선서에도 하게 돼 있지만 헌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서 정말로 법치주의를 헌법을 준수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의무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런 것을 이제 그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꼼수 전문 정당인데, 예? 정말 꼼수 전문 정당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특검법이 그런 걸 민주당 자체도 더구나 이재명이나 민주당도 변호사들이 많기 때문에 잘 알아요. 이재명 자체가 예. 변호사잖아요. 네. 근데 그것을 이제 그 꼼수를 가지고 근데 변호사는 맞아요? 변호사는 분명히 자격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성남에서 아니 활동하셨으니까. 변호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는 맞는데 변호사로서 품성이나 윤리 도덕이나 이런 부분에서 변호사로서는 많이 벗어나죠. 그럼 변호사협회는 그런 거 징계하고 제재하고 뭐 교육하고 이런 데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가 예. 그저 너무 이제 형식에 좀 그런 것을 이제 그 뭡니까 치우쳐 있고 형식 논리가 좀 아직도 좀 통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진정한 선진 사회라고 그러면 정말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 진정한 선진 사회까지 이르렀다 보기가 좀 그럼 어려우니까요. 일단 이재명이 변호사는 맞다 치고 계속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그걸 이제 지금 현재 권한쟁의 심판한 것 자체는 어떻게든 기간을 끌어가지고 지금 저 수원에서 그 재판 중에 이화영 그 부지사 그 재판 총선 전에 안 나오게 하려고 뭔가 깊이 계속 재판 깊이 뭔가 쇼를 하잖아요. 지연 전술하죠. 이거 똑같은 겁니다. 이것도.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전 틀림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거부권은 이미 대통령이 행사했기 때문에 이제 공은 더불어민주당한테 넘어간 거니까 저자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봐가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사실은 이제
그 이번 주 초에 급작스럽게 그 이재명 피습 사건이 터져가지고 그래서 그랬는데 이번 주 중반부터 이재명 피습 사건이 이재명 헬기 특히 이송 사건으로 지금 성격이 바뀌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분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지 장영하 변호사님. 지금 이제 아직 제대로 사실 확정이 어느 정도 확실히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언급하는 건 조금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네. 그 이재명이라는 사람 주변에는 항상 의혹이 그러니까 명쾌한 게 없잖아요. 이재명 주변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건들이나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명쾌하게 드러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번에 네. 지금 그 다친 것도 네. 상처 부위를 정모하면 뭐 공개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의사의 그 소견서 이런 걸 공개한다든지 그런 게 제대로 이루지 않고 심지어는 그 수술한 의사가 제대로 바로 언론 브리핑을 하지 않아 가지고 지금 뭐 그 다음 날인가 다음 날인가 어쩔 수 없이 언론 브리핑을 하고 이런 그거 사생활 보호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던데. 사생활 보호요? 예. 아니요, 우리 정치인은 어떻게 보면 사생활 보호할 사생활이 전혀 없다 해도 과언이 물론 정치인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예.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 의혹에 휩싸이는 부분 제대로 드러내는 것이 정치인의 의무죠. 그렇지 않으면 정치인을 해서는 안 되죠. 예.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 국민들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국민들을 뭐 다스린다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네. 나라의 골간을 짜고 근간을 짜고 이렇게 합니까? 그건 잘못된 거죠. 이재명 주위에는 도대체가 좀 이게 좀 딱 정돈되고 깔끔하고 명쾌하고 이런 게 없다. 그러니까요. 의혹투성이에요. 항상 어떤 일이든지 간에 네. 이재명 주변의 일들은 항상 의혹투성이고 그렇구나. 베일에 휩싸여 있고 또 그렇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예. 예. 서정훈 변호사님. 지금 이제 이번에 피습요. 네. 어려운데 이재명 대표가 얻은 거하고 이제 이런 걸 한번 중간 결산을 해보면요. 네네. 제가 보기에 얻은 거는 뭐 재판 연기 정도를 좀 얻은 것 같아요. 실제 이제 그 위정 교사 있잖아. 네네. 김진성 씨. 네. 이 재판이 이제 그 2주간 연기가 돼 버렸어요. 2주간. 네네. 그다음에 공직선거법에 그 김문기 씨 몰랐다. 그다음에 백현동 4단계 있잖아요. 이것도 이게 연기가 돼 버렸어요. 판사가 직권으로. 네. 예. 대장동은 말할 것도 없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재판 연기는 큰 이익이죠. 왜 그러냐면 이게 위정 교사는요. 원래는 총선전의 결과가 나올 거였거든요. 실제 배성희 변호사가 김진성 씨 변호인 중에 한 분인데 네. 지금 이제 위정 한 분이 자백을 하고 그다음에 최철호 PD도 다 인정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인이 거의 없잖아요. 검찰 정인이 2명이에요. 그러면 이게 원래 끝나야 되는데 2주 연기돼 버렸으니 결과적으로 알겠어요. 본의 아니게 곧 덕을 받지만 그렇지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런 게 훨씬 많다 봐요. 그래요? 첫째는 이제 부산 경남의 민심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그다음에 의료계 전체의 지지를 잃어버렸어요. 아하. 지금 이제 의료계에서도 난리고 네. 부산 시민들도 이게 자괴감이 듭니다. 민주당에서 지역 의료를 활성화하자. 그래서 이제 의사 지역 할당제, 네. 그다음에 공공의대 이 법을 2개를 통과시켰잖아요. 그런데 부산 그 대병원이요. 전국에서 거의 아주대 병원과 더불어 탑입니다. 3년 연속 A 받았어요. 네. 의사도 훨씬 많고 시술 경험도 많죠. 이런 병원을 못 믿겠다. 못 믿겠다. 그래서 이게 서울대 무조건 가버렸잖아요. 얼마나 이게 의료계에서 저는 반발이나 부산 민심이 들끓고 있고 네네. 그다음에 가는 것도 그냥 간 게 아니잖아요. 헬기. 이 헬기는요. 다 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 데나 타는 게 아니에요. 제가 방송 나가보면 그냥 서 있으면 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 방송 나가보면 예. 그 좌파들이 자꾸 정당하다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헬기 가지고 너무 야박한 거 아니냐 하지만 법이 있는 거죠. 그럼 헬기 탈 수 있는 규정 어디에 이재명 대표가 해당하느냐 말이에요. 국회의원은 탈 수 있다고 돼 있습니까? 아니면 야당 대표는 탈 수 있다고 돼 있습니까? 아니, 홍준표는 국가서열 7인가 그래서 국가서열 8인가 뭐. 8인가 그래서 서열 뭐 8위 안에 탈 수 있습니까? 그게 규정이 있냐고요. 생명이 위독한 사람. 그다음에 사지가 절단될 위험에 있는 사람.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 그 정도 상처하고요. 어떤 분이 진짜 팔다리가 잘렸다. 그럼 누굴 헬기를 태워야 됩니까? 의전설 8이니까 이재명을 태워야 됩니까? 일반 국민을 태워야 됩니까? 이 잘못됐잖아요. 홍준표한테 물어봐요. 그러니까 홍준표 뭐 방송 보니까 홍준표 대구시장 답해보세요. 누굴 태워야 됩니까? 일반 국민이 위험한 사람하고 이재명 서열 8이 그 정도 상처하고 누굴 태워야 됩니까? 아니 그게 그래. 서열 8이라고 무조건 그
의료용 헬기를 닥터 헬기를 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법이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7인지 8인지 뭐 그렇대요. 자, 그럼 그렇고, 그런데요, 이제 아까 재판 연기는 뭐 어쨌든 당장 들어누워서 뭐 혼수 상태라고 자꾸 그러니까 그 재판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건 그런데 이낙연 신당이 이제 막 뭐 탈당, 신당, 창당 선언 막 이런 거 할 판이었거든요. 이 사람들도 주춤했어요. 하루 이틀. 그러다가 다시 신당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 부분 변수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거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주춤을 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뭐 하루 이틀 주춤했던 것 같고 네. 변함없이 진행이 될 것 같고 네네.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나중에도 제가 말씀드리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의 민주당과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은 완전히 지금 전혀 딴 당처럼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나중에 하지 마시고. 어떻게 그래서 달라졌어요? 제가 사실 여기 예. 굿바이 범죄권의 표지를 노란 걸로 했는데 노란 노란 걸 한 거. 이유가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때 그 황색 바람이라 할 그렇지. 정도로 예. 지금 민주당이 바람이 셌고 그때는 그래도 좀 국민들 진심을 생각하고 예. 이 원리 원칙에 기반한 그런 이게 정당이었는데 노란색이 김대중 색깔이기도 하고 노무현 색깔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황색 바람의 민주당을 상징하는 색으로 해서 이 그래요? 표지를 노란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민주당하고 지금 네. 민주당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때 민주당 사람들이 아마 예. 이낙연 대표한테 좀 많이 이렇게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인데 네. 변함없이 진행이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낙연 신당은 뜰 거다. 글쎄 뜰지까지는 뭐 제가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그 현재 민주당은 옛날에 황색바람 시절에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예. 대통령 민주당과 완전히 별개 다른 성격이 완전히 바뀐 정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정당이 그래도 김대중 수십 년 해온 정당이잖아요. 그게 이재명 같은 자한테 그렇게 쉽게 탈취당합니까? 그거 참 놀랍네요. 글쎄요. 저도 참 여러 가지 신기합니다. 그 부분. 예. 그렇죠. 예. 예. 예전에 2년 반 전에 경선할 때 이낙연이가 이재명한테 지는 것도 보면은 좀 황당하거든요. 마지막에 서울에서는 엄청 이겼는데도 결국은 지잖아요. 또는 뭐 당권 대선 떨어진 자가 불과 두 달 있다가 막 송영길이가 자리 비워주니까 거기 가서 뺏지다는 것도 진짜 이상했어요. 이 정상적이지가 않거든요. 그게요. 예. 김용희가 재판 받으면서 이제 정치자금을 혼합 조직자금을 받아가지고 지금 네. 재판 받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런 것이 밑받침이 돼가지고 결국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돈의 뒷받침이 있어서다. 그렇게 이제 의심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정엽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이 이상한 민주당과 지금 이제 저는요. 예. 이재명은 이제 얼굴 마담이고 실제 저는 이해찬이가 상황으로 봅니다. 이해찬이가 이제 이재명을 밀어주니까 당권을 안정적으로 잡고 있는 거예요. 예. 실제 보면 이낙연도 민주화에 아무런 지분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낙연이 기자 출신이 뭐가 있어요? 문재인도 없어요. 문재인도 그냥 사법고시 공부할 때 유치장에 잠깐 갔다 온 게 답니다. 근데 이해찬이는 나름대로 김대중 때부터 내란 업무부터 해가 전과가 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 이해찬이가 문재인 보고 문 실장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해찬이 민주당 내 민주화 진영에 상당히 지분이 있고 이분이 이재명을 지지해 주니까 체제가 저는 버티고 있다. 그래서 이낙연이가 못 갔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근데 이해찬이도 제가 민주화 운동할 때 같이 했는데 그렇게 무슨 주류도 아니고 그렇게 별실이 큰 역할 한 것도 아닌데. 근데 이재명하고 이낙연하고 비교해보면 이재명이 아예 없잖아요. 제가요. 이재명이가 전과는 많은데 그 흔한 민주화 전과가 하나도 없어요. 이재명이가 전과가 검사 사칭, 음주운전,
공무집행 방해, 선거법 예. 이런 정과만 있지 그 흔한 민주화 정과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지그들끼리 비교하면 이해찬이가 앞서. 이낙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찬이가 없으면 이재명이가 버틸 수가 없다. 이렇게 보이고요. 예.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낙연이는 나간다고 네. 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피습이 되더는 그게 며칠 늦어지지 나간다고 봐요. 네. 그런데 이 파괴력을 본다면 여기서 중요합니다. 어. 이낙연이가 이준석이하고 손잡으면 이준석이 뜹니다. 이낙연은 이준석이 바람에 그냥 가라앉아요. 하하. 손잡으면 이준석 밑으로 이낙연이가 존재감이 없이 밑으로 들어갑니다. 이준석이가 완전히 차세대 리더가 되는 거예요. 이낙연은 존재감이 없어요. 그런데 손을 안 잡으면 오히려 이준석이가 죽고 그다음에 이낙연은 호남이나 수도권에서 조금 이게 약진할 수가 있어요. 특히 호남에서는 네네. 미우나 고우나 고향입니다. 옛날에 김대중도 몇 번 선거 적어도 목포에 가면 또 이게 목포의 눈물 한번 부르고 다시 힘을 좀 얻고 이게 고향이에요. 근데 그래서는 이낙연 보고 절대 이준석하고 연대하면 안 된다. 연대하는 순간에 당신은 이준석 밑에로 내려가면서 이게 존재감이 없어진다. 오히려 독자적으로 하면 호남에서 상당히 선전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이낙연이하고 이준석이가 뭐 다음 주에 만난다는 뉴스도 아까 잠깐 본 것 같아요. 만날 것 같다는. 근데 이낙연이가 직접 한 번만 겪어보면 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낙연이한테 맡겨둡시다. 예. 자, 우리 아까 장영 변호사의 책 그 굿바이 이재명. 예. 그건 지금도 나갑니까? 지금 거의 안 나갑니다. 거의 안 나가요? 예. 이재명을 완전히 보내질 못해갖고 그 책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에 굿바이 범죄꾼 예, 이걸 갖고 나오셨습니다. 예. 어떤 책입니까? 이것도 이재명에 관한 책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이재명을 범죄꾼이라고 표현한 게 제가 한 2년 가까이 됐습니다. 벌써. 네. 그때 이제 그 국회 소통관에 정론관에 기자회견 할 때 제가 이제 이재명을 범죄꾼이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이재명은 지금까지 이제 밝혀진 기소되거나 재판에 회부되거나 또는 수사돼 가지고 조만간 기소될 범죄도 많이 있지만 지금 이제 이재명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 같으면 기소될 것도 이재명이기 때문에 기소 안 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보면 이제 14건이나 고발했다고 되어 있는데 고발된 것 중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유죄로 기소가 돼서 유죄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이재명이기 때문에 혐의 없음 처분받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제 이재명이가 여기 우리 그러니까 언론에 회자되는 그런 범죄에도 드러나지 않은 범죄가 저는 아주 많은 걸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적어도 한 뭐 4-5배 이렇게 되리라고 예상을 하는데 범죄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범죄를 어쩌다 한 번 실수로가 아니라 그냥 그걸 직업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범죄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범죄꾼이라고 그렇죠. 그 범죄꾼은 어떤 심리길래 그렇게 맨날 범죄만 찾아다닙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윤리 도덕 감정이 거의 없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권력욕만 있어가지고 지금 제가 그 굿바이 이재명에 썼습니다마는 그 사람은 자신의 권력 강화에 도움이 되면 핵심 측근도 없고 가족들도 없는 사람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진짜 가족까지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권력을 위해서라 한다면 정말 권력을 자기가 얻는데 그 도움이 되면 가족까지도 얼마든지 버리거나 지난번 대선 때 그 애가 문제가 되니까 뭐 남이라고 그래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거 보통 사람은 굉장히 그것이 이제 이상해 보이는데 이재명 그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시되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범죄꾼이 아니고 누가 범죄꾼입니까? 근데 바로 이번에 그 가족이 아니었으면 헬기도 못 탔을 텐데. 그 가족이 이재명을 생각하는 거고 이재명이 가족이 이재명을 생각하는 하는 거고 이재명이가 권력을 추구하기 위해서 권력을 얻는데 가족이 방해가 되면 가차없이 가족들도 칠사합니다. 그렇구나.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서정표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지금 이제 범죄가요. 네. 이 범죄 개수를 잘 따 일반인들은 이제 범죄 개수를 따지기 좀 어렵습니다. 그 재수로 하거든요. 범죄 개수, 죄수. 지금 이재명 재판이요. 정확하게 재판 중에 있는 게 성남 FC는 이제 이거 4개로 봐야 돼요. 대장 그 있잖아요. 차병원, 두산, 네이버. 그다음에 푸른 위대가 또 돈 준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범죄 개수를 4개로 따져봐야 되고 선거법도 이게 2개가 되는 거예요. 백현동 그다음에 김문기.
그다음에 대장동 메인 재판도 2개예요. 배임죄가 있고 이해충돌 방지법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옛날 백현동에 부패 방지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위정 교사 있고요. 이러면 이게 지금 11개입니다. 범죄가 재판 중인 게. 아, 범죄 숫자는 그렇게 세는구나. 그래서 알립니다. 재수는 실체적 경합범이기 때문에. 네네. 유무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조사 중에 있는 게 쌍방울 대북 송금이 2개에 500만 불, 그다음에 300만 불은 또 별개의 경합범이에요. 아하. 목적이 다르잖아. 500만 불은 스마트팜 대납, 300만 불은 자기 방문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법인 카드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쪼개기 후원금. 이게 또 4개가 곧 기소될 겁니다. 영장이 되거나. 그리고 이제 그 정자동의 그 판교 힐튼 호텔. 어떻게 또 성남지청에 조사 중 게 있어요. 저는 제가 당군이라는 표현 안 쓰겠어요. 해방 이후로 하고 해방 이후로. 해방 이후에 야당 지도자가 이렇게 많은 범죄로 조사받고 재판받는 게 있었냐. 이거는 그냥 있으면 안 돼. 기네스에 올려야 돼. 저절로 올라갈 겁니다. 기네스에. 기네스에 올려야 돼. 지금 이걸 쓰신 거죠, 변호사님. 그런데다가 예. 그 소고기 복합 문제도 있죠. 그다음에 그 2402호 문제도 있죠. 네. 뭐 그 옆집. 예. 지금 제가 여기도 간단히 언급했습니다마는 그 친형 이재선을 정신병 강제 입원시키려고 했는데 그 관련 서류 분당 보건소에 보관되어 있는 그 서류도 없애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공문서 파기네. 그러니까요. 예. 예. 그래서 제가 고발했다가 이제 공소시효가 지나서 취하하고 말았는데 네. 그거 외에도 밝혀지니까 수사하면 성남시에 또 경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남시에도 밝혀질 비리가 저는 많이 있다고 예상을 합니다. 지금 예. 뭐 11개 뭐 10대 개 되는데 네. 그거에 한 서너 배 되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근데요. 예. 중요한 게 저 통계를 보면 작년에 범죄 한계가 이제 그 기소를 하잖아요. 네. 무죄가 나올 확률이 3%입니다. 100건 중에 3건이 무죄 나와요.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해서 기소하면 그 97%는 유죄를 받았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11개를 다 무죄를 받아야 돼요. 이재명이가 다 피해가도 그럼 확률은 그럼 딱 하나만 딱 유죄가 넣어도 징역 뭐 10년 이상이래요. 뇌물은 1억이 넘으면 10년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근데 제 개인 그 핸드폰에 이 타자 안 들어가죠. 계산한 전자계산기 있죠. 예. 이거는 자꾸 에러가 나요. 너무 슈퍼 컴퓨터로 계산해야 그렇지. 돼. 이게 에러 이 수치가 안 나와요. 곱하기를 해야 계속 되거든. 곱해 나가니까 제게 전자계산기로 안 나와요. 모든 사건이 다 무죄가 될 확률은 그러니까 결국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다 무죄를 받아서 다시 이게 대선 후보 나온다? 이거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측에 제가 변호인을 만나보면 제가 여러 명 알아요. 만나보면 뭐냐 전략이 예. 계속 끌고 끌어서 이재명이가 대통령 돼버리면 허지부지 안 되겠나? 아니 대통령 보고 뭐 재판을 오라고 뭐 유무죄 하겠나? 국민이 심판했으니까 이 전략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 굿바이 범죄꾼 예. 해서 이제 이재명의 범죄 행각을 이렇게 쭉 정리하신 책을 냈잖아요. 예. 그 이재명 잡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면 예. 그 저 이재명이 있는 인천 계양으로 가셔야지. 그때 그 보궐선거 때 정말 계양에 출마할 걸 검토했었습니다. 예, 당첨 예. 주면 이 계양을 가려고 그랬습니다. 네. 그런데 뭐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안 돼서 신청 못하고 말았는데 지금 뭐 이재명이가 인천 계양에서 뭐 딴 데로 간다, 뭐 도망간다는 얘기들이 많으니까 좀 지켜보죠. 근데 일단 그건 그거고 수정이요? 예, 성남시 수정구입니다. 성남시 수정구가 성남시가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예, 이렇게 세 개가 예, 있죠. 그렇습니다. 분당은 가불이 있고. 예. 자,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제 수정하고 중원이 쉬운 지역은 아니란 말이에요. 험지로 보통 그 신상진 시장이 계속 그 사선했던 게 수정입니까? 중원구. 그게 중원입니까? 예. 그럼 수정에서는 우리 쪽이 당선된 적이 한 번도 없나요? 옛날에 2008년도에 신영수 의원께서 129표 차이로 그때 이제 시장이 이대엽 시장님이셨고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이셨을 그때 그때 한 번 있었군요. 129표 차이로 당선. 그리고 나서 한 15년 동안 저 정부 주사파한테 뺏겼던 지역이군요. 그럼 거기 지금 현역 의원은 누굽니까? 김태년입니다. 김태년이. 아이 참내 정말. 그 보좌관인가 그 비서가 대장동에서 뭐 2억을 받은 1억 6천을 받은 언론에 언급되는 김태년이. 알겠어요. 그 지역을 선택하신 이유는 거기가 고향입니까? 거기서 오랫동안 그러니까 옛날부터 활동을 했고 사무실도 그 지역에 있고 그래서 그 지역에서 계속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활동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김태년이는 이재명이랑 굉장히 가깝죠? 심정적으로 가까운 건 아니고요. 이제 서로 그 이해관계를 두고 이제 서로 간에 그 공생하는
적대적 그러니까 공세에 이재명이가 성남시장 할 때도 김태년이는 거기서 국회의원 했잖아요. 아, 그렇죠. 서로 간에 뭐 지금 서로 견제도 하고 같이 이제 공동을 해서 뭐 이권도 누리고 뭐 혜택도 보고 이제 그렇게. 그래서 연루 의혹도 제기됐던 거고. 예. 그렇죠. 예. 예. 지금 알겠습니다. 이제 김태년 보좌관이요. 아. 그 나무기 있잖아요. 예. 나무기가 이제 그 김태년 보좌관한테 2억을 전달했다. 이렇게 그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면 이게 고소를 해야죠. 아니면 고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근데 지금까지 이걸로 처벌받은 게 없거든요. 네. 저는 상당하게 근거가 있다. 남욱 변호사입니다. 아무 이게 근거도 없이 2억 줬다. 이렇게 했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저는 김태년 이자에게 반드시 우리가 잡아야 될 이분이 아마 이게 옛날에 유시민이라고 있잖아요. 네. 유시민 개혁 신당 그때 아마 이게 그 친해서 아마 입문했을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이게 한 번 되고 한 번 떨어지고 그다음에 3번 해가 지금 사선 아닙니까? 예, 사선 맞습니다. 사선이잖아요. 네. 근데 그 최근에 원내대표까지 됐거든요. 네. 그때 전해철인가 아마 이기고요. 네, 그랬죠. 따라서 저는 이분의 그 행태를 봤을 때는 이제 사선 피로감도 있을 거고 저희가 반드시 이제 그 대장동 저는 몸통에 어떻게 성남의 사선 의원이 무관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철저한 수사도 해야 되고 반드시 정치적으로 이분의 장영하 변호사님이요 분위기 상당히 좋습니다. 저도 계속 이 지역에 모니터를 해보니까 저는 상당히 그 우리가 오래간만에 진짜 15년 다 됐잖아요. 한번 이렇게 탈환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성남이 참 쉽지 않은 지역 수정구의 그 상대는 더불어민주당 사선의 김태년이라고 하는 자인데 그 지역에 우리 자유파 국민의힘의 후보로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장영하 변호사,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나오신 김에 저 한두 가지만 더 짚어볼게요. 저는 이 사안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MBC와 뉴스타파가요, 그 방심위의 제재를 받았거든요. 그 김만배 신앙님 가짜 인터뷰 그거를 이제 방송한 걸로 해서 방심위가 제재를 했는데 이거를 뭐 복수하려고 그랬는지 그 사건 관련해서 지금 그 유희림 방송심의위원장의 가족 지인들이 뭐 무슨 심의를 요청하게 만들었다고 하면서 유희림 위원장을 공격하고 그 민원이잖아요. 민원인들의 그 사생활 정보까지 막 공개하면서 지금 공격을 해대고 있거든요. 이 사건 관련해서는 이게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어떤 그 가치 침해도 있는 것 같고 법률 위반 상황이 너무 많아서 이걸 그냥 놔둘 수 없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데 이 사건 관련해서는 두 분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먼저 서정욱 변호사께서요. 지금 이제 그 우리 방심위 구성이요. 네. 9명 중에 지금 7명인가 있을 겁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우파가 4명, 네. 좌파가 이제 3명, 네. 이렇게 7명 구성되어 있는데 네. 그때 김만배하고 신앙림 씨가 녹취록을 조작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지금. 예. 근데 그때 보면 이제 그 제가 김만배 씨를 자주 만나요 재판할 때 최윤길 때문에. 네. 그랬더니 제가 물어봤죠 책을. 아니 1억 6,500에 책 2권 삽니까? 이랬더니 아이 서 변호사 그 책은 원래 3억 가치래. 한국일보 3억에 살라는 걸 자기가 깎아서 1억 6,500원에 샀다 이러더라고. 야, 씨 그 책을 근데 사무실에 그냥 아니 헌책 버리듯이 이걸요. 정말 제가 이걸 여기 뉴스타파가 보도를 했잖아요. 몇 개 없애고 녹취록에. 네. 근데 이걸 이제 그 MBC나 예. 여러 군데서 보도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 MBC가 예. 왜 보도했더니 녹취록을 안 주가지고 보도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녹취록 원문을 주면 검증을 한 다음에 보도해야 되는데 아니 뉴스타파 자료를 안 주면 보도를 안 해야 되는데 이걸 대검 몇 꼭지 보도했잖아요. 이걸 심의해달라는 거예요. 이거야 뭐 류희림 위원장의 가족이나 지인 아니더라도 우리 우파단체에서 심의라고 여러 번 낸 거예요. 그렇죠. 굳이 이걸 뭐 지인들 동원해가 할 이유가 없잖아요. 네네. 직권으로도 심의할 수 있는 거예요. 민원이 없어도 이걸 자꾸 좌파들이 민원을 너 가족이나 지인 동원해서 고의로 민원 내게 해가지고 심의하려고 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격하고. 네. 그런데 아마 심의위원회 누가 직원이 그 자료를 몇 개 줬는가 봐요. 예. 친척이다. 이게 불법이거든요.
자료 유출이 민원인 자료를 인적 사항을 주면 안 되잖아요. 네. 그 점을 이게 수사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렇죠. 예. 그런데 반대로 지금 민주당은 뭐 전문 전당이라 그런지 그걸 이제 유일임 그 심의위원장을 이제 그 수사된다고 지금 검찰에 고발.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전문 의뢰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하는 저거들은 원래 민주당은 원래 그러니 생각하면 됩니다. 그건 뭐. 아니 그럼 아까 이재명이 범죄꾼이듯이 민주당 예. 그 전문 정당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니 생각하시면 돼요. 예. 지금 민주당에서 류희림 위원장을 네.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고소하겠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해충돌 방지라는 게 뭐냐 하면 네. 예를 들어 이제 그 입찰을 하는데 뭐 우리 그 친척이 그 회사를 운영한다. 그러면 이게 서로 이권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게 이해충돌 방지잖아. 그런데 이건 민원 내는 거는요. 아무나 내지 민원 내는 게 무슨 이해관계 이권이 뭐가 있습니까? 네네. 그냥 조사해달라고 민원 내는 거잖아요. 예. 말도 안 되는 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한 말씀만 예. 드리면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시절 민주당 그러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와서 지금 현재 그 이재명 민주당이 지금 그 이런 것을 전문으로 하는 이런 그러니까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여기도 방송이라 이런 저거를 표현하기 좀 그렇습니다. 거시기한데. 거시기해요. 네. 거시기로 하세요. 이런 걸 이제 늘상 이렇게 꼼수를 가지고 정말 국민들을 속이고 자기네 저걸 지위를 유지하고 일을 해가고 이런 지금 전문 정당 아닙니까? 예. 그 신경 쓸 거 없다는 겁니다. 그러게 하면 알겠습니다.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런 점도 같이 좀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류희림 방송위원장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종북주사파의 집요한 공격이 있잖아요. 그리고 MBC 뉴스타파 이 좌파 언론들의 집요한 공격. 이거를 대다수 언론들이 굉장히 비중 있게 계속 다루고 있어요. 근데 우리 자유파는 이게 사안이 복잡해서 그런지 별로 관심을 안 가져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류희림 위원장이 사면 초과에 빠지는 수가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할까? 저는 이거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종북 주사파들이 장악하고 있는 언론들은 자기들의 적이니까 사실은 제1 공적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공격하는 거예요. 제거하려고. 그런데 다른 언론들은 꼭 그런 건 아닌데도 왜 류희림 위원장이 이 공격당하는 상황을 계속 중계방송하듯이 할까? 이거는 지금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방송 콘텐츠에 대한 심의를 굉장히 엄정하게 하려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언론들 입장에서는 류희림 위원장한테 어떤 형태로든 좀 압박을 가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적당하게 기사 보도해 갖고서 압박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뭐 좀 풀어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들한테 좀 호감을 갖도록 이러려는 아주 그 교활한 의도들이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 자유파는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지금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 문제는 저희 고성국 TV에서라도 계속해서 이 사안이 얼마나 심각하고 중대한 사안인지 만약에 방심위 기능이 류희림 위원장이 정말 공격을 계속 받아가지고 우리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방관하고 류희림 위원장이 공격받아서 꺾여 나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선거 기간 중에 방송통신 심의 기능이 정지돼요. 그러면 김만배 신앙님 가짜 인터뷰 같은 게 수도 없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우리 자유파의 전선의 맨 앞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자유파 진영이 이 사람이나 이 지금 하는 역할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있으니까 저쪽은 이게 굉장히 무서우니까 막 집중 공격하고 있고 지금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거 경각심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은 제가 좀 드리고 싶어요.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예, 우리가 예. 신경 쓰고 보호하도록 그러니까 네. 민주당이 하는 거 그렇지만은 지금 네. 언론이 그렇게 계속 공격해야 되는 것은 우리도 신경을 쓰고 우리 자유파도 관심을 갖고 네. 유일인 방통심의위원장을 네. 보호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시간이 많이 됐는데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오늘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지금 먼저. 이제 경기도 네. 우리 장영하 변호사님이 성남이니까요. 네. 경기도 선거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네. 지금 이제 인구가 1,400만이에요. 그래요. 서울은 이제 930개 줄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몇 개가 아직 완전히 조정이 안 됐잖아요. 예. 옛날에도 제가 57개입니까 8개입니까 제 경기도가 그 정도 되거든요. 네. 그중에 우리가 아마 7, 8에서 거의 없을 겁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7석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선거구는 독보적으로 많은데 이번에 더 늘 수가 있어요. 네. 조정에 따라 인구 초과되는 지역이 많아요. 인구 화성이나 많이 늘고 있잖아요. 따라서는
정말 이게 경기도가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데 네네. 따라서 이제 인지도 있는 분들은 거의 다 가라 이거죠. 경기도로. 그래서 제가 이제 김원에도 수원 가고 네. 뭐 안철수 있고 그다음에 원희룡도 고향으로 가고. 아니 개항 가서 저기 개항 도망갈 거니까 이재명 도망간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도망가기 전. 네, 안 가면 그리 가고 도망가면 이제 고향으로 가서 해라는 건데. 근데 저는 모든 우리가 가용 가능한 네. 모든 우리 인재들을 경기도에 집중 투하해야 된다. 이렇게 보이고요. 네네. 거기에 이제 제가 좀 희망이 보이는 거는 아하. 수원도요. 우리 여기 많이 놓지만 이수정 교수, 박문규 장관, 그다음에 김현중 국세청장 네네. 여러 분 나가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일산도 있고요. 원희룡, 그다음에 김종혁 또 이게 국장이 있어요. 중앙일보. 네. 근데 저는 성남이에요. 네. 성남이 뭐냐? 판교가 강남 밑에 판교입니다. 판교 밑에 분당이에요. 그다음에 시장이 신상진 국민의힘입니다. 저는 성남이 이재명의 고향, 어떻게 보면 정치적 고향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버리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개항으로. 그러면 저는 성남이 명분이 돼요. 성남의 4개를 다 먹으면 지금 우리 7명인데 성남만 다 먹어도 경기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그래요. 저는 분당 2개는 거의 유력하고 그다음에 좋은 게 중원이에요. 그럼 구도가 좋아. 윤영찬하고 현근태. 그러면 이제 우리 장영환 변호사님 수정구 있잖아요. 여기만 딱 먹으면 싹쓸이 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 점에서 정말 우리 변호사님이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김태년 좀 잡아달라. 알겠습니다. 이 말씀 마지막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장영환 변호사도 마무리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제가 이제 오늘 오후 2시에 그 북 콘서트를 합니다. 이제 선거 캠프에서 하는데 네. 캠프가 그 태평강 이마트 바로 옆에 있는 다이소 건물 3층인데요. 많이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시기 성남 중원구에 수정구. 성남 수정구에 있는 수정구 중원구 본시가지에는 이마트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태평동에 그 옛날 이나병원 자리에 거기에 이제 신세계 쉐덴빌이라는 아파트가 있고 그 지하에 이마트가 그래. 있는데 이마트. 바로 옆에 다이소 건물 3층에 거기 와보 보시면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이제 예비후보 등록했으니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 네. 그 캠프에서 2시에부터 합니다. 그 구속됐던 채널 A의 이동재 기자가 사회를 그래요? 겁니다. 그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제가 이제 저는 1989년도에 성남법원 판사로 왔다가 2년 후인 91년에 변호사 개업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이제 성남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고 제가 이제 정치에 관심 갖고 활동한 지가 꽤 시간이 오랜 기간이라서 지역민들이 많이 관심 갖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아마 저만큼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평가받는 저거들이 별로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제 그 많이 그렇게 평가를 해주시고 계시고 또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하셨다시피 김태년이 지금 별로 한 것도 없이 사선이나 한 데다가 또 이제 대장동에서 그 보좌관이 뭐 돈을 받았니만이 이런 논란도 있고 그래서 지역에서 여건이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갖고 사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일을 잘함으로써 보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오늘 오후 2시에 이 굿바이 범죄꾼, 굿바이 범죄꾼이라는 책 출판 기념회를 우리 장영환 변호사 사무실 그 이마트가 하나밖에 없다니까 수정구에 거기 이마트에 있는 큰 프레카드가 걸려 있을 거예요. 성남에 계신 분들은 다들 우리 장영환 변호사 출판 기념회에 가셔서 마음을 좀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굿바이 김태년까지. 굿바이 김태년. 네. 자, 두 분과 함께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두 분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